특별세액공제 중에 교육비와 기부금 관련되는 세액공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교육비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교재 239페이지가 되겠고요. 자, 교육비 관련되는 부분도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서 교육비가 지출이 돼야 되는데, 자,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금액 요건과 생계 요건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나이 요건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계존속은 원칙적으로 교육비 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보시면, 자, 교육비는 우리 교재 239페이지에 내용이 나와 있고요. 자, 본인에 대한 교육비는 대학원, 시간제 과정, 직업능력 개발 훈련 시설, 그 다음에 학자금 대출 상환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교육비 적용받을 수 있는데 전액 공제를 해주고 있고요. 취약전 아동의 경우에는 1인당 300만 원 기준이고, 초중고등학교 등록금, 입학금, 급식비, 교과서 대금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자, 취약전 아동, 초중고등학교, 대학생, 장애인 관련되는 부분, 이 부분들은 직계 비속에 대한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1인당 300만 원이고요. 대학생은 1인당 9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장애인의 경우에는 장애인 재활교육비 전액 공제가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직계 존속은 교육비 공제를 배제를 합니다. 다만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공제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출된 교육비에 대해서 전액 기준으로 해서 15% 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구체적인 내용으로 좀 들어가 보면 교육부 중에 든든 학자금이나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에 대한 세액 공제 적용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보시면 우리 교재 239페이지에 교육비 세액 공제 부분에서 근로자가 해당 연도에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서 지출한 교육비는 15% 공제해 주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지출해야 되는 거죠. 직계비속의 자녀가 대학을 다니는데 대학에서 학자금 대출 직계비속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갖고 그러니까 교육비를 등록금을 납부를 했다면 아버지 입장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세액 공제가 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과거에는 그런 부분 무시하고 적용을 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학생이었던 자녀가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은 다음에 교육비 내고 나중에 대학 졸업한 후에 직장 다니면서 그 교육비에 대한 부분을 상환하는 시점에서 본인들이 내 교육비를 내가 내는데 왜 본인들은 세액 공제를 못 받느냐라는 불만 사항이 있었다라는 거죠. 불합리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바로 잡았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면 본인의 학자금 대출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서 17년 1월 1일 이전에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 등이 교육비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교육비 공제 적용에서 제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령 17년 이전에 그러니까 든든 학자금이나 이런 대출금을 받아서 제 등록금을 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제 부모님이나 제 배우자가 저에 대한 교육비 부분을 공제를 받았다면 설령 지금 현재 제가 갚고 있다 하더라도 상환하고 있다 하더라도 교육비 세액 공제를 적용 못 받는다라는 거, 요거 좀 디테일하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상환해야 되는 학자금 대출금 원리금 상환액이 직계존속 등의 교육비 공제를 받은 금액보다 큰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원리금 상환액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다라고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00만 원이고요. 교육비 공제 받은 금액이 900만 원이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900만 원까지는 이중으로 세액 공제를 못 해주겠다라는 부분이죠. 그러면 초과된 100만 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공제를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큰 경우 먼저 상환하였거나 상환할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을 직계존속 등 교육비를 공제받은 경우에 상당한 금액으로 보아 공제를 그러니까 배제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900만 원까지는 공제를 못하겠고 초과되는 금액 100만 원에 대해서 공제하겠다. 초과 금액 100만 원이죠. 지금 사례를 보면 100만 원이 될 겁니다. 100만 원에 대해서는 본인이 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17년도부터 직계 비속 명의로 든든 학자금 등을 대출받아 대학 등록금을 납부했다면 부모의 근로소득에서는 교육비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이제는. 왜냐하면 부모님이 직접 자기 돈으로 교육비를 지출한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안 되고요. 직계 비속 자녀가 대학 졸업 후에 대출금 원리금 상환 시에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학 다닐 때 대출 내서 납부했던 그 교육비를 나중에
그러니까 대출금으로서 상환할 때 그때 공제를 해주겠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것과 관련되는 세 가지 사항들을 표로 하나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지출 시기가 17년 1월 1일 이전과 이후로 구분해서 보시면 자녀 교육비 지출 시에 세액공제 적용 여부입니다. 자, 이전 거에서 소득자가 부친이고요. 아버지인데 기본공제 대상자가 자녀가 되겠죠. 그리고 세액공제를 자, 자녀가 대출을 받았든 어쨌든 17년도 이전에 아버지가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17년도 이후에 자녀가 학자금 상환을 하는 경우에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건데 원칙적으로 원금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자녀는 적용을 못 받습니다. 그런데 초과액에 대해서 적용은 가능하겠죠. 원금 갖고 이자 갚아야 되는데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해주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만약에 부친이 세액공제를 적용 안 했다라고 하면 전액 다 상환 금액에 대해서 전액 다 세액공제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7년 1월 1일 이후에는 소득자가 부친이고 기본공제 대상자가 자녀라 하더라도 공제를 못 받는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17년 이후에 대학 졸업 후에 학자금 상환할 때 자녀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죠? 자녀가 공제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자녀가 세액공제 적용 여부 부분입니다. 요 문구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든든 학자금 관련되는 부분이 있을 때는 17년도 이전에 부모님이 세액공제를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지금 상환하는 시점에서 공제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물론 17년 이후에는 부모님이 세액공제 받을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이 상환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학자금 대출 상환액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로 제공이 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이제 논란거리가 됐던 부분인데 자료로 제공이 된다라는 겁니다. 소득공제 자료로 연말정산 간소화해서 제공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학자금 대출은 상환할 때 공제받는 것이기 때문에 간소화 자료에서는 대학 교육비 납입금액에 학자금 대출로 납부한 교육비를 제외하고 제공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대출을 상환할 때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대학 교육비 납입금액에 학자금 대출 금액이 차감된다. 예를 들어서 대학 교육비 납입금액 총 금액이 1,000만 원인데 이 중에 학자금 대출 금액이 700만 원이었다라고 가정을 하면 간소화 자료에서 제공되는 금액은 300만 원만 제공이 된다라는 거죠. 300만 원 제공이 되는 거고 이 700만 원에 대해서는 나중에 상환 시점에서 그죠? 상환 시점에서 공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공제가 되기 때문에 이게 구분돼서 자료가 제공이 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국외교육비 적용 여부가 되겠습니다. 국외교육비는 국외에 근무하는 사람, 자, 국외에 근무할 때에는 본인과 부양가족 모두 외국에서 동거할 경우에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전부 공제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러기 부모의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아버지는 한국에서 어머니는 자녀를 데리고 외국에 유학을 나가 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건데 고등학교와 대학교 교육비만 공제가 됩니다. 초등학교, 유치원, 중학교 교육비는 제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국외 유학 자격 요건을 충족했을 때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국외 유학 자격 요건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원래 이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서 초빙하는 경우입니다. 그죠? 굉장히 능력 있고 특출난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 와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 경우에는 해당이 되겠지만 자발적으로 나가는 유학은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고등학교와 대학교만 인정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교육비 공제 시기와 관련되는 부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2페이지가 되겠는데요. 자, 일반적인 경우에는 교육비 공제 시기는 지출한 연도에 교육비 세액 공제를 적용을 합니다. 지출한 연도가 2020년도면 20년도 교육비 세액 공제 적용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재학 중에 선납 교육비 어떻게 되느냐? 9월이나 익년 8월일 때 이때도 마찬가지로 지출하는 연도를 기준으로 해줍니다. 자, 고등학교 재학 시에 납부한 대학교 수시 입학 등록금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수시로 고3인데 수시로 대학에 그러니까 입학을 했습니다. 그러면 등록금을 2020년도에 납부했다라고 하면 이때는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건데 보통은 이제 지출한 연도지만
대학생이 된 연도에 교육비 세액 공제를 적용한다라는 겁니다. 2020년도에 납부했지만 2021년도 대학 등록금을 미리 납부한 거기 때문에 이 경우는 2021년도로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연말정산한 후에 사내 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수령한 장학금 어떻게 되느냐. 사내 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수령한 부분은 비과세되는 부분이죠. 비과세되는 부분이고 비과세 받은 부분으로 교육비를 지출한 것은 세액공제를 적용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연말정산 후에 이 내용을 알았다면 연말정산 전에 이 내용을 알았다면 차감을 해야 될 사항이지만 후에 알았다면 어떻게 될 거냐 하는 부분인데요. 차감한 금액을 교육비 세액 공제 금액으로 해서 근로소득세를 재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정산해서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교재 2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부금 세액 공제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자, 기부금 세액 공제도 기본공제 대상자가 지출한 기부금을 의미하는데요. 이때 소득금액에 제한이 있고요. 생계 제한이 있습니다. 나이에 대한 제한은 없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기부금도 기본공제 대상자가 지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구체적인 내용 보시면 기부금 세액 공제는 법정 기부금, 소득금액 전액을 공제 한도로 하고 있고요. 지정 기부금은 종교단체와 종교단체 외로 하는데 종교단체 외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의 30%, 종교단체는 10% 기준으로 한도를 정하고 있고 세액공제는 15%입니다. 근데 전체 기부금이 1,000만 원 초과하게 되면 30%를 세액공제해주고 있습니다. 자, 기부금 지출자 범위가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기본공제 대상자를 기준으로 공제를 해주는데 기본공제 대상자에 보면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기준으로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나이에 대한 제한입니다. 나이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은 나이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원래 부양가족은 20세 이하 60세 이상이라는 제한이 있었지만 기부금 세액 공제를 적용할 때 지출자 범위 안에는 나이를 따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소득금액 요건입니다. 소득금액은 100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물론 이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적용이 되고요. 생계 요건은 무조건 다 갖춰야 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자,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사람은 제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양가족 중에 다른 쪽에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쪽에 포함이 될 수 없다. 이중으로는 적용이 안 된다. 뭐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부금 세액 공제와 기부금 필요경비와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는 245페이지가 되겠는데요. 자, 거주자가 사업소득 금액과 사업소득 이외의 종합소득 금액이 있는 경우 적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사업소득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산입을 해야 되는 거고 그 외의 기부금 같은 경우에는 기부금 세액 공제를 적용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기부금 세액 공제와 기부금 필요경비 산입은 거주자의 선택해서 적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일부는 세액 공제 적용하고 나머지는 필요경비 산입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부금을 1,000만 원 지출을 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300만 원은 사업소득으로 필요경비로 들어가는 부분이 처리할 수 있고 700만 원은 세액공제로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죠? 세액공제로도 가능하다. 이렇게 구분해서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 기부금은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액에서 사업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을 뺀 금액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총 1,000만 원 중에서 사업소득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들어간 300만 원 뺀 나머지 700만 원 갖고 세액공제를 받아라.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이 있는 경우 이 부분인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예를 들어서 산출세액이 500만 원이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500만 원인데 사업소득 금액이 1,000만 원이고요. 근로소득 금액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다라고 가정을 하죠. 근데 이 사업소득 금액 계산할 때 들어간 기부금이 있다라고 하면
기부금이 있다라고 하면 기부금 300만 원이 있고요. 근로소득 쪽에 들어가는 세액공제 쪽에 기부금이 700만 원 있다라고 하면 이 700만 원에 대한 세액공제 부분은 어디에다가 적용할 거냐 하는 건데 소득금액 비율로 해서 근로소득에 대해 해당되는 산출세액을 계산해야 되겠죠. 이 산출세액을 안분을 하게 되면 근로소득과 관련되는 것은 250만 원이 될 겁니다. 그럼 250만 원 안에서 700만 원 기준으로 세액공제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기부금 300만 원에 대한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들어갔기 때문에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 상당액은 제외한다라는 거죠. 이런 의미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요 내용은 사실은 이제 기부금 필요경비와 관련되는 거는 사업소득과 관련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연말정산할 때는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어차피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 업무가 같이 연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부금 종류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부금 종류별 2월 공제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정치자금 기부금은 2월 공제가 없습니다.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2월 공제가 가능하고요. 10년 동안 2월 공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년 동안 2월 공제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기부금 2월 공제 부분인데 지정기부금 초과액 관련되는 부분 10년 2월 공제되고요. 산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한 기부금 세액 공제액은 해당 기부금 마찬가지로 10년 동안 2월 공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기부금은 먼저 한도액에 대한 2월 공제가 있고요. 한도액에 대한 2월 공제가 있고 그 다음에 기부금 세액 공제를 적용했는데 산출세액에서 적용이 안 되는 경우 요 두 가지를 다 2월 공제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부금 2월 공제의 순서입니다. 기부금 공제 순서는 정치자금, 법정, 우리사주, 종교단체 외 종교단체 기부금 이 순서대로 공제하도록 되어 있고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보다 2월 기부금부터 먼저 공제한다. 선입선출법으로 합리화했다라는 겁니다. 그죠? 2월 기부금이 있으면 2월 기부금부터 먼저 공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치자금 기부금은 2월 공제가 안 되니까 당해연도 지출분이고요. 법정 기부금 중에 2월 되는 부분과 당해연도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이것부터 적용하고 이게 두 번째로 적용이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사주조합 기부금 2월 안 된다라고 했고요.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도 마찬가지로 2월 기부금이 있고 당해연도 지출분이 있으면 2월부터 지출로 간다라는 부분이고 종교단체도 마찬가지고 2월이 있으면 2월분부터 적용을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2월 된 기부금은 기부연도가 빠른 기부금부터 공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2월 된 법정기부금을 당해연도 법정기부금과 같이 공제하고 당해연도 법정기부금과 2월 된 법정기부금을 차감한 소득금액을 지정기부금 소득금액 한도 계산할 때 적용한다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뭐 어쨌든 조금 복잡하긴 합니다만은 기부금 2월 공제는 선입선출법 방식으로 적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2월 되는 기부금에 대한 내용만 정리만 잘 되면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자동으로 다 계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부금과 관련해서는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관련되는 내용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부금 영수증을 통해서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기부금 영수증에 보시면 기부단체와 기부자 명이 나옵니다. 이 기부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여야 되죠. 기본공제 대상자여야 되고요. 그죠? 기본공제 대상자여야 됩니다. 그걸 확인하시면 되겠고 기부단체는 우리 기부금 명세서를 세무서에 전자로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기부단체 확인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기부 내용입니다. 그죠? 기부 내용의 유형과 그 다음에 금액이 나옵니다. 그 단가가 나오죠. 자, 이 부분 기부금 유형에 들어가면 법정기부금인지 지정기부금인지 전부 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부금 영수증을 반드시 챙겨 보셔야 됩니다. 기부금 업무를 하실 때는 반드시 기부금 영수증을 챙겨 보셔야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기부금 명세서입니다. 기부금 명세서가 작성이 되는데 기부금 명세서는 그 2월 되는 기부금을 확인하는 서식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기부금과 관련해서는 2월 공제가 가능하다라고 했죠. 그 2월 되는 기부금을 어떻게 확인하느냐라고 이제 질문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기부금 명세서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직원의 연말정산, 직원 거에 대해서 작년도부터 계속 연말정산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작년도에 2월 기부금은 기부금 명세서에서 회사에서 스스로 판단해서 적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전 근무지에 다른 데에서 근무하다가 온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기부금 명세서를 별도로 회사에다 제출해 주시면 하단 부분에 있는 2월 기부금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당해 연도에 기부금 세액 공제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직전 연도 근로소득 이외에 소득이 있는 경우 2월 된 기부금에 대한 세액 공제 적용 시에 유의사항입니다. 2월 된 기부금을 확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확정이 되냐면 흐름을 한번 보시면 연말정산을 통해서 먼저 2월 기부금을 계산을 합니다. 그 이후에 종합소득 확정 신고 시에 기부금 세액 공제를 다시 적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소득 금액이 달라질 거기 때문에요. 다시 계산해서 2월 기부금이 확정이 됩니다. 그죠? 연말정산만 하는 즉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이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근데 근로소득과 부동산 임대소득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 5월 달에 합산해서 신고하다 보면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연말정산 관련되는 기부금 2월 명세서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확정을 지을 필요가 있다. 따라서 기부금 세액 공제 시에 해당 연도 공제받지 못한 금액 중 2월 금액은 연말정산 시점과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연말정산 시점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종합소득세 신고했을 때하고 달라지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발생된 2월 기부금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당해연도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되는 2월 기부금 확인 방법이라고 해서 당해연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시에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 대상 기부금은 당해연도 지출한 기부금과 2월 된 기부금 합계금액이다. 이때 2월 된 기부금은 반드시 직전 연도 종합소득 확정신고 시에 2월 된 금액으로 확인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확정신고 시로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연말정산 때 작성했던 기부금 명세서에서 확인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연말정산 때 기부금 명세서로 확인하는 경우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입니다. 근데 근로소득 플러스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기부금 확정 관련되는 2월 금액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종합소득 확정 신고 때 이 기부금 명세서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표준세액공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준세액공제는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정치자본 기부금 제외한 특별세액공제 금액과 월세액을 적용한 후에 결정세액이 나옵니다. 그 금액하고 표준세액 13만 원을 적용한 후에 결정세액 요 부분 중에 둘 중에 큰 금액을 공제를 해 줍니다. 세액공제 적용했을 때 둘 중에 큰 금액을 적용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둘 중에 큰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액 감면, 세액 공제 한도 부분인데요. 자, 이 부분 한번 보시면 자녀 세액 공제, 연금계좌 세액 공제, 의료비 교육비 세액 공제, 기부금 세액 공제의 합계액이 거주자의 해당 과세 기간에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걸로 봅니다. 다만 이제 그 초과하는 금액에 기부금 세액 공제액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기부금과 기부금 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하는 지정 기부금은 10년 동안 2월에서 공제를 해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녀, 연금,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관련되는 부분들은 산출세액을 초과해서 세액 공제를 받을 경우에는 초과되는 금액은 그냥 없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없는데 여기서 기부금 세액 공제가 포함이 되어 있다면 그 기부금 세액 공제는 2월에서 적용을 해주겠다. 10년 동안 2월 적용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내용을 갖고 한번 적용을 해보시면 기부금 세액 공제 미적용 시 2월 공제 사례라고 있어요. 자, 근로소득 산출세액이 100만 원 나왔습니다. 자녀세액 공제 30만 원, 연금계좌 세액 공제 50만 원, 특별세액 공제 적용해 보니까 150만 원입니다. 우리사주 조합 기부금 100만 원, 정치자금 기부금 9만 909원입니다. 자, 기부금 세액 공제 150만 원 이렇게 있다라는 겁니다. 자, 언뜻 보기에도 자녀세액 공제부터 시작해서 다 더하면 100만 원이 넘죠.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는 건데 첫 번째 자녀세액 공제 30만 원 적용하고 나면 산출세액에서 빠지면 70만 원이 남죠. 70만 원이 남는데 특별세액 공제로 들어가게 되면 70만 원 공제하고 나면 나머지 금액 초과되는 금액 있죠. 소멸합니다. 소멸하고요. 우리 사주하고 정치자금 기부금은 전부 다 소멸합니다. 2월이 안 된다라고 했죠. 소멸을 합니다. 연금계좌세액 공제는 어떻게 되느냐? 연금계좌세액 공제는 원칙적으로 불공제가 되겠죠. 당연히 불공제가 됩니다. 100만 원에 공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제가 되는데 다음 연도에 공제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올해 공제 못 받은 금액을 연금사업자한테 내년에 납입한 것처럼 처리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다음 연도 납입 금액으로 해서 다음 연도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기부금 세액 공제는 어떻게 됩니까? 150만 원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려고 했었는데 한 푼도 공제를 못했죠. 그죠? 당연히 불공제되면서 10년 동안 2월 공제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여러 가지 세액 공제들 중에 기부금 세액 공제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면 10년 동안 2월이 되는 부분이고요. 연금계좌 세액 공제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다음 연도로 2월에서 납입 금액으로 해서 처리하실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그 기부금 세액 공제 관련되는 부분 정리했습니다.